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전국 성형외과 의원이 10년 만에 33% 늘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 수도 80% 가까이 증가한 데다 레지던트 지원율은 100%를 넘어섰다고 하죠. 반면에 소아과, 산부인과 등 이른바 필수 의료 분야는 폐업이 속출해서 고사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정부가 오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의료계 쏠림 현상 개선 대책도 내놓았죠. 정부가 오늘 발표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의료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지 집중 진단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정부 오늘 발표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정영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의대 정원 확대를 정부가 이제 발표했죠. 의사 수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는데 그에 앞서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중요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백순영 교수님, 우선 필수 의료 패키지? 핵심적인 골자가 뭡니까? 뭐 네 가지로 발표하고 있는데요. 저는 먼저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 예. 지역 의료를 강화하는 것,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 보상 체계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 이렇게 큰 제목으로는 네 가지. 총론적으로는 분명히 다 필요한 얘기입니다. 총론적으로 필요하지만 여기서 그럼 강론으로 들어와서 과연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냐, 법적인 보완이 어떤 것이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들이 너무 좀 급조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데에는 좀 의심이 많이 들고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또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재정 문제가 상당히 적어요. 재정, 정부가 모든 것을 하기 재정, 위해서는 돈이 일단 정부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적다. 여기서 근본적으로 5년간 10조의 재정을 투자하겠다 하는 것인데 그 10조가 정부에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요. 1년에 2조에 불과하고 건보 재정에서 투자를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일부 정부 재정에서 내겠다 하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요. 네 가지 핵심적인 사안인데 하나하나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아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또 찬반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자,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얘기한 의료 인력 확충. 자, 정영선 교수님, 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된다는 걸 이제 명시했잖아요. 이제 곧 숫자를 발표할 줄 알았는데 의대 정원은 얼마 늘릴지 발표는 안 했습니다. 어떻게 정부 생각이 무엇인지, 또 어느 정도 의사 수를 더 늘려야 하는지 오늘 이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교수님 좀 의견 좀 듣고 싶네요. 저도 마찬가지로 좀 실망입니다. 이미 뭐 작년부터 계속 대폭 늘린다는 얘기만 이렇게 해오고 그랬는데 아직도 그 발표를 안 하고 늘리겠다는 얘기만 반복해서 하고 있고 오늘 발표의 가장 첫 번째 나온 핵심이 의대 증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증원 자체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인원에 있어서 뭐 1,000명, 2,000명, 몇백 명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그 수치에 대해서는 이제 견해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기대되는 의대 증원 자체를 뭐 확실히 한번 확인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짧게 정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한 몇 명 정도로 늘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혹시 바람직한 숫자가 있다? 제가 실제로 2012년에 그 의대 증원과 관련되는 그 실제 인력 추계 작업을 OECD 그 모델링을 해서 2012년이요? 10년 전에 했었거든요. 그때 이미 제가 뭐 상당히 그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고 그 당시에 한 500~600명 정도의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 모델링을 해서 추계를 해본 결과. 그런데 그 뒤로 벌써 10여 년이 지났고 그건 최소 인원으로 얘기한 건데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제 그 결과적 현상으로서 의사부족 문제가 뭐 사회 전면에 지금 나타나고 있고 해서 지금 그런 전반을 고려할 때는 최소한 뭐 네 자리 숫자 단위가 돼야 최소한 1,000명. 그렇죠. 그런 거죠? 그 이상이죠. 돼야 이제 그동안에 부족했던 인원도 어느 정도
보충을 하면서 미래에 대비하는 그런 인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 교수님은 이제 의대 정원 확대, 의사 정원 확대가 이제 사회적 합의가 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 개인적으로는 1,000명은 최소한 늘려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백수민 교수님, 뭐 저희가 이 부분에서 오랜 얘기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의사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공식화했잖아요. 그동안 얘기 나오다가 어떻게 보세요? 뭐 공식화는 했지만 이것이 과연 사회적인 합의가 되었느냐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확실치 않지 않습니까? 어디서도 공론화가 된 적은 없고요. 많은 토론이 좀 있었지 않아요? 뭐 제대로 된 토론은 별로 없었습니다. 항상 찬성하는 쪽 분들 얘기만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정부 추산으로 2035년까지 15,000명이 부족하다 하는 추산이 나왔는데 이런 통계가 과연 과학적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0명을 늘린다. 천천히 늘리면 되겠죠. 2025년에 1,000명을 모집을 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예과로 들어오니까 예과 2년 정도는 괜찮지만 그 다음에 이제 본과 1학년 들어가서 기초의학부터 시작할 때 그 의과대학에서의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교실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수 요원이 있어야 되고 교수진, 교수진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부족한 것이 기초의학에는 교수 요원이 없습니다. 교수도 부족한데 잘 학생 아시다시피 수만 늘리면 어떡하냐? 의대 졸업하고 기초의학 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그럼 결국은 자연계 전공하신 분들이 교수 요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제가 하고 있는 면역학이나 뭐 미생물학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교수 요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1,000명 늘린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2025년 학기, 그러니까 이번 가을에 보는 수능부터 이게 적용이 이제 적용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당장 교수가 부족하다는데? 뭐 그거는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그 전체적인 의사 부족에서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인 거고, 그 문제, 그러니까 제가 25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1,000명은 최소 인원입니다. 최소 1,000명. 1,000명 내지 2,000명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정도 인원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25년도에 예과생들 늘어나는 거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본과 제대로 된 이제 의과 수업을 받는 것은 27년도부터거든요. 그럼 최소한 지금으로부터 한 3년의 여유가 있어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이미 그런 의과 교육을 하는 의과대학에서 그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한 인원만 해도 벌써 3,000명 이상 증원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의대에서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 게. 제가 반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의과대학의 각 사정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요. 서울의 유수한 의과대학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학이나 울산의대 같은 경우는 뭐 30-4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300명으로 들여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의사 수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교수 요원도 충분해서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절대로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의과대학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기초의학의 혹시 지방의대를 말씀하시죠? 대부분 지방의대일 수밖에 없죠. 서울에 있는 의대에서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수도권 의대라든지 지방의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생겼고 생긴 이후에도 거의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수 요원뿐만 아니라 실제로 해부학 같은 경우 카다바라고 그래갖고 기체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거의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수도 없고 실제 설비도 없고 카다바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기초의학 없이 이 의과대학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과 2년은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요새 의과대학 교육은 많이 빨라졌습니다. 벌써 예과 2학년 2학기가 되면 본과 수업을 당겨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3년 안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러네요. 1,000명이라는 숫자가 뭐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중점적으로 해갖고 증원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지방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금의 수준으로는 그다지 열악하다고 볼 수가 없겠지만 알겠습니다. 느렸을 때에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왜냐하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사 수가 더 늘려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의 논란이 벌써부터 이제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정부가 발표한 거와 의사협회가 지금 강력하게 반대하는 거죠? 의사협회의 입장은 현재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공론이 우선 필요하죠. 이 정책을 시행하는데 상당한 이제 좀 갈등이 예상이 됩니다만 필요하다는 또 여론 조사를 보면 굉장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 필요한 인력을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이 필요한데 정부가 이제 오늘 하나하나씩 내놓긴 했습니다. 자, 이 의료계의 불균형, 여러 가지 의사 부족이 나오는 이유,
지역으로서는 뭐 지역 문제, 분야별로는 조금 우리가 얘기하는 필수 의료 분야 그런 걸 내놓았는데 그 중에 하나씩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지역 필수 의사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걸 발표했습니다. 지역 필수 의사제. 우선 지역 필수 의사제도라는 게 정부의 구상이 뭡니까 이거는? 그 여러 가지 뭐 안들을 많이 내놨는데요. 예. 그 2년 전에 이제 그 의대 증원을 또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을 하다가 네. 그 당시 이제 코로나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정부가 강력하게 못하고 의사들의 반발에 대해서 예. 넘어갈 때 그 당시에 이제 의대 증원 얘기가 나오면 항상 전체 그 증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역 간의 배분이 필요하다. 그렇죠. 뭐 이런 네.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예. 그런 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역 의사라든지 이런 얘기도 많이 강조가 됐었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는 전체 인원의 증원 자체가 필요한 것이고 예. 거기에 따라서 지역에 대한 것을 이제 보완을 해나가는 그런 것이 강조되는데 그런 필요 조건으로서의 전체 증원 그리고 충분 조건으로서의 여러 가지 보완 사항의 그 충분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부가 내세웠습니다. 실제적으로 안을 들여다보면 예. 여러 가지 필수 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의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처우 개선이나 요건을 마련을 해줘서 처우 개선을 해주고 거기에 그 근무하기에 편한 어떤 요건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구체적인 내용 자체도 전부 이제 미래에 논의해서 하겠다는 내용들이에요. 예. 장학금도 주고 그렇죠. 뭐 또 머무를 수 있는 정주 요건도 마련해주고 예. 하는데 병원, 대학 또 학생들 간에 뭐 계약을 해서 네, 서로 계약을 할수 해서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게 하고 제가 보기에는 뭐 막연한 그림이죠.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들이 그렇게 뭐 실효성이 있다라기보다는 네. 전체적으로 어떤 보완 조건의 여러 가지 옵션으로서 논의 사항을 던져놨다. 예. 오늘 뭐 이 얘기만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예. 뭐 각종 여러 가지 보상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고 지역 의료를 위한 여러 가지 대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 상당히 많은 그림들이 전체적으로 기존에 나왔던 얘기들을 잘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예.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안을 확정해서 나가겠다라는 어떤 그림이기 때문에 네. 뭐 그 안 구체적인 하나하나가 확정되는 안이 아니라서 뭐 하나하나를 가지고 깊이 있게 얘기할 아 가치가 없는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여튼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의료 인력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네. 의료 전체 인력을 확대하면서 특히 지역 의료를 보강하기 위한 이런 지역 필수 의사제를 도입해서 지역에서 더 의료 활동을 많이 하도록. 한데 민주당에서는 이걸 지역 의사제 법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부 여당이 법은 안 반대하고 지금 이 새로운 대책을 제도로 만들겠다, 계약으로 만들겠다 그런 거네요. 그렇죠. 시행령 정도로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법으로 만들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토론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너무 의무화를 함으로써. 하면서. 근데 예.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예. 이것을 던져놓은 건 벌써 오래된 얘기거든요. 이런 의제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새로운 게 장학금, 없어요? 네. 장학금 주고 수련 비용, 예. 거주 비용을 거주 비용 지원하고 주고. 일정 기간 지역 의무화한다. 근무를 의무화한다는 것인데 예. 이것을 계약제로 하겠다. 예. 뭐 계약제로 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계약제는 이제 계약을 법으로 의무화하지 않고 조금 그렇죠. 의사들의 자발적인 뜻을 좀 존중해주겠다. 계약이라는 뜻은 예. 그거 내가 도로 다 변상하고 안 하겠다 그러면 끝이거든요. 계약 파기는. 그럼 지역 의사를 어떻게 확정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지역 의사제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논의가 되고 조금 더 사회적인 공론화가 된 이후에 법으로서 실제 실현성이 이제 있는 법으로 해야 된다. 특히 법으로 여기서 의무화. 빠진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공공의대가 빠져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데는 공공의대는 없습니다. 예, 공공의대의 의미가 지금 전라남도 지역 같은 경우에도 국립 대학이 의과대학이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광주라는 것은 광주광역시이기 때문에 광주광역시 전남대학은 광주광역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부에서 투자를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국군 의무사관학교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정부에서 무료로 교육을 시키면서 의무화시킬 수 있는 예. 이런 제도가 필요한 건데 그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논란의 여지가 크니까 지금 완전히 빼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네요. 그건 이제 민주당 쪽에서 지금 주장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지역 필수 의사 제도를 오늘 정부가 발표한 것은 병원과 의사와 이 대학 간의 계약제로 해서 한번 해보자는 건데 민주당이 이제 법을 하자고 했지만 반대를 했고 공공의대가 빠져 있다 이번에 문제가 있다. 혹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항상 이제 핵심은 의대 정원의 증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정책이 나올 때 그 뭔가 의대 정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생각을 가진 분들 의사협회가 반대했죠. 그러겠죠.
의사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그 자체를 지연시키고 싶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역의 배분이 문제다. 지역에 어떻게 보내느냐가 문제다라고 얘기할 때 다시 그럼 지역을 강화하겠다고 대안이 나오면 그거 그래봤자 가지 않는다. 뭐 항상 반복되는 얘기예요. 제가 10여 년간 반복된 논의를 하기 때문에. 된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그 전체 인력 증원을 반대하기 위한 논의를 위한 논의, 그것이 꼬리를 물고 반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야 간의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여당일 때 야당일 때 반복이 되는 문제인데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진짜 의사가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공급이 돼서 의료 인력이 제대로 공급이 되고 하는 여건이 바람직하다면은 그것을 왜 의대 정원의 증원을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이렇게 공론을 10여 년간 하면서 소모전을 할 거냐. 그리고 당사자들이 어떻게 대학생들의 어떤 그 증원 문제를 가지고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것을 공공 합의를 해야 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어떤 다른 분야에서도 있지 않은 보건의료 분야의 어떤 특혜적 현상들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 전체 여론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리고 정부가 제대로 방향을 잡았을 때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 정책을 의대 증원을 확실하게 발표를 하고 진행해야 된다는 이거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네, 알겠습니다. 잠깐요. 의사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뭐 워낙에 찬반 논란이 많으니까 오늘 발표한 내용을 좀 가지고 이 정원 확대를 좀 해보고 싶은데 정부가 또 발표한 게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아까 세 번째 얘기했잖아요. 의료인들에 대해서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겠다. 아무래도 이제 위험하고 어려운 이른바 내외 산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라는 우리가 필수 의료 분야에 좋은 인력들이 좀 가지 않으니까 뭐 이런 걸 내놓았다는데 이런 대책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전대 수 늘리는 것 자체하고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 물론 형사처벌이 이 리스크가 있는 과들은 안 가려고 그러는 것이 지금 뭐 예를 들어 산부인과 뭐 이런 거. 산부인과 경우에 있어서도 산부인과라는 것이 원래 산과와 부인과입니다. 그래서 산과인 경우는 분만을 하는 입원실이 있는 병원인 경우는 전부 폐업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한 수백 명을 정상적으로 잘 받고 나서도 한 명의 우연치 않은 사고, 의사의 과실이 없는 사고라 할지라도 그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는 안 하겠다 하기 때문에 부인과는 어디도 많습니다. 하지만 산과 입원실을 가지고 분만을 하는 산과는 의사가 없다. 의사 자체는 있죠. 하지만 그건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을 폐업하고서 부인과만 하는 그런 병원들이 대부분인 것이 이게 아주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특례법을 추진하겠다. 근데 그 부분도 이제 사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형사적인 책임을 면제하겠다는 건 지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의사의 책임인지 아닌지를 판정할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의료 소송을 하게 되면은 또 피해자 쪽에서는 이것이 의료 사고라고 증명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면제해 주겠다 그러면 이것도 큰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죠. 다 면제할 수 있는 건 뭐 아니겠죠. 만약에 성형이라든지 미용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다가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이 면제해 주면 안 되겠지만 여튼 백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정부가 의료 사고 처리 특례법을 제정한다고 하는데 이 법도 만만치 않겠네요. 취지는. 보건복지부에서 뭐 하겠다고 발표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그 의사라고 해서 어떤 그 특례를 특별히 줘서 그 여러 가지 형사처벌로부터 공소를 하지 않게 하고 면제시켜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실 산과처럼 일정한 그 위험의 발생의 확률이 있고 그리고 의사들이 그 의료 행위를 하다가 생기는 확률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또 그대로 놔뒀다가는 그쪽에 뭐 기피 현상만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당사자들로서 이렇게 의료에 제대로 된 공급이 어려워지잖아요. 아니 지금 애를 받는 아까 말씀한 산과 의사가 없는 지역이 뭐 한두 곳입니까? 그렇죠. 그 기피 현상도 바로 거기서 생기는 거고 실제로 의사분들의 어떤 그 가장 불만 중에 하나가 그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해서 자기들이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고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경제적인 어떤 그 부담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받아들여서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형사처벌 부담도 완화하고 여러 가지 그
공소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일정한 조건하에 면제해주는 안을 마련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 표명을 한 것이라고 보이고요. 또 이제 막상 그 사망 사건에 이른다든지 여러 가지 당사자로서 그 의료 사고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그런 환자 입장에서는 또 어떤 특례 자체에 대해서 부당하게 여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그 공제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에 가입 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충분히 그 정비를 해가지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최대한 완화하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정부의 의지의 표명 정도 선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의사들한테 좀 부담을 좀 덜어줘야만 그런 필수 의료진 인력이 좀 확충된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좀 특례법을 적용할 경우에 특혜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많은 비판이 있을 수 있겠네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의료 사고가 나게 되면은 형사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민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선진국들에서는 가능하면은 형사 소송을 하지 않게끔 하는 방식으로 즉 보상금은 많이 할 수 있게 하면서도 형사 소송을 하지 않게끔 방향을 끌어가는 것이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지금 이번에 발표한 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공소를 이제 가능하면은 자제하겠다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되는 공소 제기를 이제 면제하도록 하겠다. 방향성 자체는 좀 두 분이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또 하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사실 병원에 다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내용인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도 좀 개혁한다. 이 중에서 혼합 진료를 금지한다. 그러니까 비급여와 급여. 비급여라는 게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걸 묶어서 진료하는 걸 금지한다. 그게 정확하게 좀 뭡니까? 이 혼합. 아마 또 생소한 용어가 또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원래 혼합 진료라고 하는 것은 그 일본 말이에요. 일본의 한자는 똑같아요. 일본 말로 콩고 진료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일본에는 그 혼합 진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일반 국민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60년대 오래전부터 쭉 판례에서 여러 가지 하다가 90년대 최고재판소, 2000년대 최고재판소에서 그 아주 큰 쟁점이 돼가지고 판결까지 나고 한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혼합 진료라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 급여, 건강보험에서 커버해 주는 것과 비급여라고 말하는 커버해주지 않는 것을 동시에 환자가 와서 동시에 받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 건강보험 하러 왔다가 여러 도수 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뭐 노인 안과 수술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일본 같으면은 그걸 금지시키지는 않지만 실제로 가능은 하지만 그 대신 건강보험에서 급여되는 것도 건강보험에서 안 해줘요. 100% 자기가 다 내게. 아니 그렇게 혼합 진료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 지출이 훨씬 늘어난다. 뭐 그러니까 그런 거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어려워서. 그러니까 혼합 진료라는 거는 급여랑 비급여랑 같이 하니까. 같이 하니까. 만약 혼합 진료를 허용을 해주면 지금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허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급여를 하면서 건강보험 급여까지도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보험 급여도 지출을 하게 되니까. 제가 예를 하나 급여 때문에 건강보험까지 같이 나간다. 네, 우리 백수영 교수님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영향이 오는지. 내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면은 병원에서 재활의학과를 간다 하면은 여러 가지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물리치료를 하십시오 하는 것까지는 급여로 다 됩니다.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도수치료까지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거는 비급여거든요. 그건 돈은 따로 내야 되지만 이 환자는 사실은 도수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 병원에 가서 급여에서 진료비를 낸 것이기 때문에 양쪽에 다 돈을 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자기 부담금을 낸 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험공단에서도 의사한테 지불을 했고 그럼 이거는 도수치료를 받기 위해서 간 것인데 사실은 공단에서 돈을 치료를 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못하게 하면은 금지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지되면 도수치료만 받게 되면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사한테는 지불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건보지출 재정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줄일 수 있다. 소비자들 환자들한테는 조금 뭐 어떻습니까? 양면성이 있죠. 그러니까 도수치료를 받고 싶은데 도수치료를 받고 싶은데 거기에 보통 가서 진료를 받으려면은 건강보험에도 비가 자기한테 커버가 돼야 되는데 전부 다 이제 진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건보지출 낭비랄까 지출을 좀 줄이는 효과는 좀 있겠네요. 금지를 하면 일단 뭐 그런 의미도 있고요. 이제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이제 제약을 하는 어떤 수단으로 활용을 하게 되니까 예. 비급여를 금기시하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건 사보험인 이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도수치료를 받지만 그렇죠. 일반 도수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10만 원 넘어 하거든요. 실손보험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그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실손보험을 들어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도수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서 도수치료를 받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근데 그러니까 많은 수요가 늘어나는 분들이 거죠.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급여 진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진료가 이제 과잉 진료로 흐른다 하는 건 다 실손보험 네, 그 문제가 역할이 있죠. 크잖아요. 그러니까 실손보험이 적용이 되면 본인이 전액 그 지불을 해서 그 비용을 의식하면서 조절을 하는데 네. 실손보험에 계속 뭐 2만 원, 3만 원이라고 가입이 돼 있으면 예. 실손보험에서 커버해 준다 그러면 자기한테 본인 부담이 제로잖아요. 예. 가격 의식이 없어지는 거죠. 이번에 실손보험도 좀 제대로 손을 보기로 한 거죠? 발표된 내용을 보면? 그런데 그 부분도 실손보험을 사실은 정부에서 직접 관여하기는 어렵죠. 어렵습니까? 예, 이번에 그러니까 이거 사보험이기 때문에 무슨 공사보험 협의체를 통해서 뭐 한다. 예, 그 그렇죠. 내용이 금융위원회 제가 좀 이런 데서 말씀드릴게요.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정부가 실손보험이 핵심 문제라고 하는 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실손보험에 대해서 뭔가 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네. 실제 내용을 보면은 실손보험 협의체에서 계속 논의하겠다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실손보험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는 거는 맞는데 예. 그게 이제 보건복지부만이 아니라 금융위원회도 금융위에도 함께 하게 돼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예. 실손보험은 금융위원회 소관이에요. 금융위원회 하니까. 금융 문제니까 사보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핵심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강보험에서 급여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전액 실손보험에서 커버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건강보험의 비용 부담도 제로로 돼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한 30%까지는 건강보험 적용되는 거는 커버해라 이렇게 해놨으나 네. 실제 사실 아까 도수치료라든지 이런 거를 목적으로 가게 되면 그 비용은 뭐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본인이 내는 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손보험에서 앞으로 할 일은 예. 이 비급여에 해당하는 내용들도 그 관리를 해야 되지만 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본인 부담분을 실손보험에서 커버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약속을 해내야 돼요. 그런 상품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 실손보험 이 정책이 발표된 대로 되면 실손보험 가입한 분들 실손보험 혜택을 받기가 좀 어려워지겠네요. 조금씩 줄어들게 되겠네요. 실행이 그대로 되면. 뭐 그런 논의를 하겠다는 그런 논의를 거죠. 하겠다는 것이 그게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있는데 그건 좋습니다. 예,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거보다도 일단 여기서 비급여라는 것은 뭐 뒤에 얘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는데 네. 비급여의 그 가격 기준이 전혀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돼 있다. 얼마를 하든지 그건 가격을 좀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비급여 수가 그렇죠. 가격 통제가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우리 자율적으로 하는 너무 거죠. 자율적이다, 이런 문제가 의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나라 의료보험이라는 건 사실 의사한테는 상당히 그 진찰비라든지 뭐 이런 치료비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손해 보면서 하는 보험인데 그것을 실손 쪽에 즉 비급여 쪽에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고 봅니다. 우리 지금 건강보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건보 상황, 재정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건보 재정상하고 뭐 이렇게 앞으로 물론 이제 지금 현재 건보 재정이 24조 원 흑자예요. 누적 흑자로 누적 있는데 흑자고 이게 계속 줄어드는 거잖아요. 단기 흑자도 뭐 여러 가지 흑자 난 적이 별로 없어요. 적자 난 적이. 이제 올해부터 뭐 적자. 그건 항상 매년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요? 올해 적자 나는 거 아니에요? 우려를 많이 하던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출할 거니까 절약을 해야죠. 뭐 그런 차원에서 대책을 당연히 의료비 지출은 줄여야 되는 건 맞는데 이 문제는 이제 꼭 비단 당장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그런 문제가 아니고 건강보험 재정을 넘어서서 전체 의료비가 늘어나면 결국 실손보험도 국민의 부담이에요. 그렇죠. 평상시 보험료를 내는 보험료 것도 다 내잖아요. 그거죠. 그 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의료제도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나 이런 정책 당국의 입장은 실손보험 때문에 의료비 전체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우리가 막아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네요. 그런 차원에서의 접근이라고 보면 됩니다. 백순영 교수님 뭐 시간이 한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저는 비급여 부분에서 한 가지 좀 저희가 보장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제일 큰 문제가 보장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확대할 필요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가 감기라든지 경증일 때는 거의 부담 없이 병원을 갈 수가 있는데 중증이어서 예를 들어서 뭐 다제 내성 뭐 여러 세균이 생겨갖고 치료를 받는다든지 항암제의 내성이 생겼다든지 뭐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카바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경증인 경우에는 조금 더 부담률을 높이고 중증은 좀 보장성을 확대해 주는 방향으로 앞으로 방향성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중증의 뭐 급여는 좀 늘릴 필요가 있다. 예, 중증인 경우에는 사망에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보장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그리고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하나하나 생각이 좀 서로 다르고 국민들의 의견을 좀 모아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